한국의 한류에 대해서 그냥 전반적으로 쭉 한번 훑어볼게요. 보통 한류 1세대를 2004년부터 그리고 2세대를 2009년부터 한류 3세대고 지금은 뭐 더 진화해서 한류 4세대, 5세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류의 진화가 처음에는 배우나 드라마 중심 그리고 알다시피 중국 위주로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점점 분야도 확산되고 지역도 확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중국을 통해서 또 아랍 거쳐서 유럽을 가는 실크로드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번에는 지금 이런 한류를 통해서 디지털 로드화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K-드라마나 K-팝을 시작으로 해서 시작했다가 게임, 패션, 영화, 스포츠 클래식을 해서 음식 관광, 또 한글, 태권도 등 이제는 게임같이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한류가 K-컨텐츠로 진화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조금 오래된 자료인데요. 배경에서 2011년에, 12년에 설문조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이랬구나라는 걸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고 싶어서 가져왔는데요.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한류가 왜 인기가 있을까? 처음에는 초창기에는요, 우리 한류 드라마 나온 주인공들이나 아이돌의 매력적인 외모나 좀 외향적인, 새롭고 독특하다는 그런 내용으로 인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류를 접한 후의 느낌은 한국을 가고 싶다였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한국 드라마나 K-팝이 인기가 있으면서 그 중동 지역이나 특히나 뭐 인도네시아 쪽에서도 한국을 방문하는 방문객 수가 기록적으로 통계적으로 많이 증가한 걸로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한 한류로 인해서 어떤 경제적인 그 부수적인 추가 경제 창출 효과가 있었죠. 그래서 파급 효과가 있어서 2010년에 7조 원이었던 이 한류의 그 밸류가 가치가 2020년에는 그때 당시 57조 원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이게 2018년 자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분야도 잘 이제 알아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중동과 이슬람 세계에 있어서 한류를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지역을 얘기를 할 때 그 지역에서 문화도 있고 또 언어도 있고 또 그 지역에 대한 어떤 지리적인 국가 간의 지리적인 근접성도 있고 유사성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관가하지 않아야 될 것이 뭐냐면 종교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종교라는 게 특히나 이슬람 문화권에서 이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우리가 일반 기독교나 아니면 불교나 이런 타종교와 같은 그런 어떤 차원에서 생각을 하면 우리가 중동 이슬람 문화권을 이해를 하기가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슬람이라는 것은요, 단순한 종교적인 어떤 belief, 이런 신념이나 믿음을 넘어서 이 종교적인 규범이 실생활에 하나하나 다 적용이 되는 그런 삶이다. 그래서 way of life다라고 얘기를 하고 일상생활에서 그 종교적인 삶이 그대로 녹아있는 거고요. 또 그 바삼TV라는 그 독일의 정치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이슬람이라는 것은 어떤 정치적인 이념일 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시스템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정치학자이기 때문에 정치를 얘기를 했지만 정치나 종교적인 어떤 개념을 넘어서 이건 이 사람들의 문화적인 삶이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슬람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지 종교,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가거나 초파일에 절에다는 이런 종교를 생각한다면 이 무슬림들의 삶을 이해하기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슬람 율법 혹은 이슬람 법이라는 샤리아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샤리아라는 게 여러분이 지금 알고 모르겠지만 샤리아 4대 법원이 꾸란, 하디스, 이주마, 피아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샤리아를 바탕으로 해서 이 무슬림들의 삶이 어떻게 보면 하나가 빌드업됐고 그리고 그게 실생활에서 적용되면서 삶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슬람에 그렇다면 글로벌 이슬람의 경제 규모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볼게요. 자, 이슬람 문화권은요, 통계치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직도 18억이다라고 얘기했지만 10억, 심지어 지금 20억이라고도 지금 추정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통계치가 정확하지 않지만 근데 2025년에는 거의 지금 전 세계 인구가 몇 명이죠? 한 78억? 뭐 그 정도 돼요. 77, 78. 그러면 이제 곧 80억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무슬림 인구도 더 증가할 건데 2025년 정도면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무슬림이 될 것이다라는 예측이 있어요. 전망이 있어요. 그만큼 인구적으로도 포션이 크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슬람의 그냥 경제적인 시장 규모가 이슬람 금융을 제외하고 보면은 무려 2조 2천억 달러예요. 이게 2021년 작년 기준이에요. 그럼 하나로 치면 2,593조 8천억 원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거는 이슬람 금융자산을 제외한 거예요. 근데 이슬람 금융자산은 3조 6천억 달러예요. 만만치가 않죠. 근데 이 중에서 이슬람 경제 규모 중에서 할랄식품이 차지하는, 우리가 보통 할랄식품 알잖아요. 할랄식으로 도축된 소고기라든지 뭐 양고기라든지 이런 거.
한라식품 같은 경우는 1조 4천억 달러 규모예요. 한라 시장이, 음식 시장이. 그 다음 한라 한라 패션도 2,950억 달러. 그리고 한라 미디어와 레크레이션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 또한 2,300억 달러가 넘어요. 그리고 한라 관광은 2020년 기준으로 1,020억 달러지만 이게 팬데믹 때문에 줄어든 거예요. 팬데믹 이전에 2019년 자료를 보면 1,800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팬데믹 상황이 좋아지고 나아지면 훨씬 이 지역에 대한 관광 이 규모가 경제 규모가 훨씬 커진다는 얘기죠. 또한 한라의 제약, 메디컬 부분, 그죠? 의약품 그리고 의료기기 이런 제약에 있어서는 1,000억 달러 작년 기준의 규모가 있어요. 그럼 이슬람 규모가 이것처럼 굉장히 전 세계적인 여러 분야에 있어서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여기서 빠진 게 화장품이에요. 화장품 규모도 7,000억 달러. 굉장히 화장품도 또 인기가 있는 유명한 주점이죠. 그래서 보면 중동에 이제 K-팝 같은 거 있죠. 이게 이제 조금 된 자료기는 하지만 이렇게 학생들이 여성들이 무슬림 여성들이 히잡 쓰고 또 심지어 니캅 쓰고 이렇게 K-팝에 열광을 하거나 이게 이제 초창기에 우리가 들어봤던 대장금이라든지 허준이라든지 주몽이라는 그런 그 한류 드라마인데요.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그럼 한류 드라마를 왜 좋아하느냐에 있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은 어떤 유교적인 가치관, 우리나라 유교적인 가치관과 이슬람 문화가 굉장히 유사성이 있다라는 것이 있고 젊은이들, 즉 무슬림인이라는 젊은이들의 고민과 열망을 한류 드라마를 통해서 해결한다라는 거예요. 세련됐다, 감성적으로 굉장히 또 터치하다, 그리고 예의 바르고 로맨티시즘도 있고 가족 중심, 또 중동이나 이슬람적인 그 가치가 패밀리 오리엔티드 된 거잖아요. 가족 중심적인 그런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가족 중심적인 가치가 있고 스토리 라인이 권선징악적이다. 즉 잘 되는 사람은 착한 사람은 잘 되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 이런 구조다라고 해서 굉장히 좋아하는 걸로 나와 있고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초창기 한류 작품인 대장금을 보면 이게 이제 2004년 후에 중동에서 또 상영된 이후에 그 후에 10년간 총 경제적인 이윤 창출이 1,119억 이 드라마 하나가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중동도 그렇고 판권을 팔아서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수익을 창출한 것이 이 정도고요. 이란에서는 이 대장금의 시청률이 무려 90%. 여러분 상상하세요. 얼마 전에 끝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몇 퍼센트 끝났죠? 시청률? 자체 시청률 뭐 14, 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90%면요. 그 시간대에 이거를 상영하는 그 시간대에 전 국민이 거의 같이 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허준이에요. 이게 이제 허준 이라크에서 방영이 됐을 때 이라크에서 방영된 그 방영 일정표예요. 근데 8시 저녁 8시 타임이 나와있죠. 허준이. 여기 바로 골든타임이죠. 프라임타임인데 이때도 여기서 이라크에서 80%의 시청률을 보였어요. 근데 이거는 2003년에 하나건설에서 그때 김수현, 지금도 김수현 회장님이지만 하나건설의 김수현 회장이 그 이라크의 비스마이아 그 신도시 건설업체 그 건설 프로젝트를 따요. 그러면서 이라크의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심어보자 라고 해서 의도적으로 이 허준에 대한 판권을 사서 방영을 해요. 그런 다음에 중간중간 끝나고 나서 하나건설에 대한 홍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청률 80% 이라크에서 이제 상영률을 보였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센세이션하고 두 번째 정광열 씨가 나오잖아요. 허준의 주인공. 여기 이라크 영부인이에요. 영부인 최초로 이라크 가서 완전히 MVP, VVIP 대접을 받은 거죠. 자, 사우디아라비아를 본격적으로 가볼게요. 저는 여러분하고 사우디아라비아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우디아라비아는 지금 살만 국왕이 있죠. 살만 국왕이 올해 나이가 한 84세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건강이 별로 안 좋아. 근데 실질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은 왕세자, 즉 차기의 왕이 되고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죠. 지금 38인가 그럴 거예요. 굉장히 젊고 개혁주의 성향이고 약간 독재자 서열도 있지만 개혁주의 성향인 이 살만 왕이 사우디 비전 2030이라는 대형 개혁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자, 이 사우디 비전 2030은요 국가주도 경제개혁 프로젝트예요. 국가가 주도해서 경제개혁을. 이건 뭐냐? 목표는 여태까지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서 까타르나, 오만이나, UAE나 다 석유로 먹고 사는 나라들이잖아요. 사우디 같은 경우는 석유가 재정 수입의 국가 재정 수입을 차지하는 비율이 7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유가가 배럴당 110달러였다가 하루아침에 50달러면 국가 재정이 반토막이 납니다. 국가 수입이.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제일 먼저 파악하고
여기서 탈석유화 경제 그 다각화 정책을 펴는 게 바로 아랍에미레이트. 그 다음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비전 2030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석유 의존형 경제 구조에서 좀 경제 구조를 다각화해 보자. 이런 프로젝트를 실시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주요 내용 중에 하나가 외국인 투자를 확대하자. 노동시장을 통한 비석유 민간 부분에 영향을 하자. 그러니까 민영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치 외교적인 어떤 보수적인 이슬람 국가라든지 아니면 좀 수구적이다 이런 내용을 벗어나서 좀 적극적으로 국제 무대에도 좀 진출하고 이런 정치 외교적 영향을 확대하자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사우디아라비아 자체를 중동과 이슬람의 대표 문화국가로 만들자라는 게 있어요. 대표 문화국가. 그 일련의 과정으로 관광과 문화와 교육 부분을 활성화하자. 즉 사회문화적인 변화를 통해서 전체적인 어떤 경제 구조, 정치 구조를 한번 같이 바꿔보자라는 내용이 바로 사우디 비전 2030이거든요. 근데 보면은 사우디의 이러한 변화로 인해서 또 모하마드 빈 살만이라는 젊은 왕세자의 개혁 성향에 의해서 사우디가 그 몇 년간 굉장히 많이 변했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2018년에 사우디 수도가 리야드잖아요. 근데 리야드에서 35년 만에 상업영화관이 다시 문을 열었어요. 35년 만에. 그 전까지는 영화를 못 봤다는 거죠. 그 다음에 2021년에 홍해 국제영화제 레드시 인터내셔널 필름 페스티벌이 개최가 됐어요. 원래 2020년에 열 건데 그 팬데믹 때문에 연기가 돼서 2021년에 12월에 사우디 최초 영화제예요. 그리고 금년에는 12월에 제다 국제영화제를 개최할 예정이에요. 이것처럼 사우디가 굉장히 많이 문을 열고 바뀌고 있다는 거죠. 사우디에서 이러한 모든 사회문화적인 변화를 위해서 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해서 뭘 이제 설립을 했냐면 GEA, General Entertainment Authority라는 투자청, 연예청이라는 기관을 아예 설립을 했어요. 그래서 사회문화를 지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목표가 이제는 우리 사우디의 문화가 세계 10대 그리고 아시아의 4대 엔터테인먼트 관광지로 목표를 삼겠다라고 야심차게 그 목표를 던져두고요. 그래서 2018년에는 여성 운전 허용했죠. 지구상에서 가장 여성이 운전을 못하게 했던 나라가 바로 사우디인데 그거 없앴어요. 그 다음에 이제 축구 경기장 입장도 허용을 했고요. 그리고 사우디 같은 데 가면은 싱글석, 가족석 따로 있어가지고 원래 구분해서 앉았는데 이걸 폐지했어요. 그래서 스타벅스에 가면 이제 같이 앉을 수 있어. 싱글, 가족이 아니더라도 남자, 여자가 이렇게 된 거죠. 자, BTS가 사우디에서 공연했죠. 2019년 10월에 공연했어요. 자, 여기 보면 BTS 공연 장면이고요. 여기 아바야를 쓰고 닉갑을 입고 지금 줄을 서서 BTS 공연을 기다리는 이 사우디 여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여기 공연이 진행되었던 킹파우드 인터내셔널 스타디움이에요. 여기 원래 외국인들이 연예인들이 공연 못해서 최초예요. 여기가 7만 석이 있거든요. 근데 거의 대부분을 다 보랏빛으로 지금 메웠죠. 이게 굉장히 센세이션한 게 그전까지는 사실 부부가 있는 호텔 투숙을 가지 못했어요. 근데 이 BTS 공연을 위해서 그거를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우디가 이런 어떤 문화적인 행사, 공연 이런 것을 통해서 사회를 점차 오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오픈하기 시작한다면 앞으로 사실 문을 열기가 힘들지 여러분 한번 문을 열기 시작하면 그 문은 얼마나 활짝 열릴지는 아무도 몰라요. 사우디의 변화를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이게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기반 트위터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케이팝 가수 10을 선정한 거예요. 여기 아라비아라는 그런 아랍 언론에서 가져온 건데 1위가 방탄소년단. 여기 아랍어로 지금 자료 보이죠? 아크바로 아슈라파나니 케이팝. 그죠? 그래서 방탄소년단 1위 엑소, 슈퍼주니어 뭐 이런 블랙핑크 이런 친구들이 역시 인기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2010년 상반기 넷플릭스 아라비아인 넷플릭스예요. 추천한 K-드라마 베스트 10이에요. 그때 당시는 사랑의 불시착. 여기 이제 아랍어로 여기 아랍 자료로 오른쪽에 자료가 있는 거죠. 이거는 K-포스트라는 그런 언론의 기사를 재구성한 건데 이태원 클래스가 미스터 선샤인. 그때 당시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유행했던 게 거의 바로 가서 유행을 한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태원 클래스죠. 여기 이제 아랍어로 보면 또아트나 아마 피셜 블라우스트. 중동에서의 어떤 소프트 파워라고 해서 한류를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라세프라는 미디어 네트워크 기관인데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류의 성공 요인은 한국
정부의 주도적 문화보호 정책과 함께 기생, 그때 당시 오징어가 안 나왔어. 오징어 기름이. 기생충과 같은 한국 영화의 세계 주요 영화제 수상 등 한국 영화 산업에 괄목할 만한 성장이 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근데 이런 긍정적인 반응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자, 아따라라는 종교기관지가 있어요. 종교기관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류는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전략으로 이슬람 문화권에 진입하고 있는데 동성애와 같은 이슬람 율법과 모순되는 콘텐츠를 포함하고 있어서 주의를 기울였다. 어떻게 보면 이슬람적인 관점에서 K 콘텐츠나 한류를 바라보는 어떤 경계의 시선, 부정적인 시선을 우리가 동시에 느낄 수도 있고 마냥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한류가. 자, 오징어 게임이 나왔죠. 그런데 오징어 게임을 로베트 핫바를 해가지고 이제 역시 아랍어로 그 친구들도 다 보고 있어요. 보고. 근데 누슈비 메스리아라는 그 아랍 그 언론 매체에서 보면 여기 보면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오징어 게임 시청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어요. 거기 조금 이렇게 선정적이고 좀 자극적인 내용이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봐도.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경고성 기사를 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류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확산되고 유행한 건 사실이지만 중동이나 이슬람 국가에서는 이슬람적인 관점으로 인해서 약간 경계의 시선도 있다. 특히나 종교자들을 중심으로 이런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사우디아라비아 시장을 한번 가능성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말한 것처럼 사우디 비전 2030으로 국가 주도 정책과 특히나 영제너레이션. 우리가 알다시피 중동 이쪽은 인구 그 데모그래픽 쉐입이 어때요? 항아리죠. 항아리 구조. 그래서 젊은 층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젊은 층들과 여성들이 특히나 강한 의지를 보여서 이런 것들이 이런 BTS나 그 BTS 공연 전에 그 같은 2019년에 슈퍼주니어 공연이 있었거든요. 물론 킹파우드가 아니었지만 슈퍼주니어의 공연처럼 어떤 외국 연예인들, 특히나 한국 연예인들에 대한 어떤 공연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사우디아라비아는요, 여성 소비자가 주도를 해서 한류 콘텐츠를 소비를 해요. 이게 남성보다는 여성 소비자를 주축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일련의 세미나나 여성들의 참여는 사우디 여성의 문화예술의 자유를 확대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공연을 유치하고 공연이 유치됨으로써 사우디 여성들은 더 큰 문화예술을 통한 어떤 관점이나 시야를 넓힐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나중에 비단 사회 문화적으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정치와 경제 전반에 갖춰서 영향력을 펼칠 수 있다는 거죠. 자, 사우디 같은 경우는요,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중동 지역에서 탑5 K-POP 스트리밍 1위 국가예요. 중동 국가 중에서도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 다음에 중동에서 가장 큰 한류 시장으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사우디아라비아는 순니파의 이슬람 종주국이에요. 평양 국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주시한다면 그 주변 아랍 국가나 이슬람 국가의 변화도 어떻게 보면 추인하는 동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나 이 사우디 내부에 또 종교 지도자들 있잖아요. 종교자들. 이런 사람들은 여태까지 그랬어요. 음악은 이슬람적인 관점으로 음악은 악마에게 문을 여는 일이다. 콘서트 하는 거, 연극 보는 거 못하겠는데 연극 등은 이슬람적 가치를 파괴하는 거다. 이슬람적 도덕을, 밸류를 망치는 거다 라고 해서 보수적으로 이거를 금지했었어요. 그렇지만 BTS 공연이 있죠. 그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사회가, 분위기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 게임 한번 잠깐 가져와봤어요. 게임 산업인데요. 이건 이제 니커 파트너스라는 그런 업체, 컨설팅 업체의 자료인데요. 자, 요 중동에 있어서 게임 산업이 그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블루오션 항목이에요. 그리고 이 중동은요, 국가마다 조금 상이하지만 UAE 같은 경우는 인터넷 보급률이 거의 99%예요. 사우디도 마찬가지죠. 이거 평균적으로 UAE, 여기 사우디아라비아 걸프 지역 이쪽이 인터넷 보급률이 90% 이상이에요, 평균. 그리고 산유국이라 소득 수준이 굉장히 높죠. 그렇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35세 이하 인구수, 전체 그 인구 비율이 굉장히 젊어요. 50% 이상이 35세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사회가 젊다는 것은 점점 더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 잠재력이 높다는 거고, 특히나 이쪽은 아라비아 반도는 사막기후잖아요. 덥잖아요. 낮에 뭐 40도, 50도. 그러다 보니까 사막기후 특성상 실내에서 시간 보내는 그런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게임이
굉장히 활성화돼요. 젊은 세대들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데 여기 조사한 거 보면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집트 3개국의 게임 산업 규모가 2020년 작년 기준으로 17억 6천만 달러, 한화로 2조 원이 넘어요. 굉장히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고요. 2029년에는 31억 4천만 달러로, 그러니까 통합해서 4년간 아마 총합 성장률을 따지면 한 38%, 어마어마한 그런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13.8%네요. 연평균 성장률 집계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성장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든 거예요, 게임 산업을. 자, 거기다가 또 중요한 것은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 이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게임에 굉장히 관심이 많대요. 그래서 게임 산업에 적극 투자하고 있어. 그 많은 돈. 이 무함마드 빈 살만 개인 그 재단도 있잖아요. 국부펀드도 있지만. 그래서 이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개인 재단이 미국 게임 업체인 액티비전 블리자드, EA, 테이크2, 저는 게임을 잘 몰라서 모르는데 여러분 아마 알 거예요. 이 세 개 업체에 투자를 했어요. 게임 회사에. 그리고 왕세자가 설립한 재단이 일렉트로닉 게이밍 디벨롭먼트 컴퍼니인데 여기가 킹 오브 파이터, 메탈 슬러그 등 이것도 인기 있는 그런 게임인가 봐요. 인기 아케이드 게임에 지식자산권을 보유한 SNK라는 회사의 지분을 인수를 했어요.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사우디 문화부 장관이 방한했어요. 이때 SM 타운, 성수동에 있는 SM 사업 방문했죠. 그래서 여기 이수만 씨, 총괄 프로듀서, 그리고 보아 같이 만났잖아요. 그래서 사우디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11월에 한국에 옵니다. 방한을 합니다. 굉장히 관심 많이 가져요. 우리 한국의 K 컨텐츠에 대해서, 문화산업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왜 사우디 비전인공사에서 네오 프로젝트 하잖아요. 네오 프로젝트라고 거대한 서울의 44배 면적의 프로젝트를 해서 더 라인이라는 양쪽에 거울로 된 미러로 된 직선 도시, 거기서 뭐 탄소 배출 제로 이런 도시 같은 것을 이제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런 데 있어서 문화적인 사업에 있어서 한국의 문화 기술을, 발전된 기술을 도입하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중동의 K 컨텐츠는요 고급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새로운 경제적 가치도 창출할 수 있고 융합복합적인 어떤 다양한 분야로 우리가 이런 경제적인 혹은 문화적인, 사회적인, 심지어 정치적인 이런 그 부가가치를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동에 있어서 K 컨텐츠를 그럼 진출할 때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은 일단 체계적인 마케팅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여태까지는 사실 한류가, 그러니까 이 중동 국가에서는 한류를 한국이라는 국가가 주도해서 정책을 수립해서 뭐 확산해서 발전시킨 걸로 알고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한류는 그냥 우연히 하다 보니까 뜬 거야. 국가에서 이걸 주도한 게 아니야. 한국 정부에서. 우연히 하다 보다 뜬 거고 한국 정부도 어느 날 한류가 이렇게 유명해졌어?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류를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체계적으로 이제 회사에서도 관심이 있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케팅을 좀 체계적으로 좀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고 중요한 거는 맨 마지막 중동 전문가 혹은 이슬람 전문가를 양성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대로 그 지역에 그리고 그 지역 이슬람 종교가 아니잖아요. 이슬람이라는 것은 아까 설명한 것처럼 그래서 제대로 이슬람과 그 사회와 그 사회의 경제, 정치, 문화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 같은 그런 전문가를 양성해서 체계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입해서 진출해야만 진정하게 K 컨텐츠로 성공을 할 수 있다. 중동 이슬람 전략에서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인공이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조금 발전적이고 넓은 시야, 우리보다는 훨씬 더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이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